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지 10주년을 맞아서 서울 곳곳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10년 동안 BTS가 이룬 성과도 짚어보겠습니다. 돈을 내면 로또 1등에 당첨될 번호를 알려준다는 업체들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런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한중 관계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선 넘은 발언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격한 표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대사를 향해 직접 불만을 드러낸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를 보고 베이징 반응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에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측이 싱 대사를 교체하거나 본국에 소환하기를 기다린다고 압박한 겁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데 베팅한 것 같다며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와 관련해 탈중국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말해 내정 간섭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듯한 곡해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반응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 반응은 사실상 거부입니다. 베이징의 박성훈 특파원을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대통령실 입장, 대통령 입장도 싱하이밍은 안 된다인데 중국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정례 회견에서 중국 외교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我愿再次强调，辛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 이 거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싱하이밍 대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아예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관련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며 싱 대사를 두둔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韩方的相关表态，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싱하이밍 대사가 태도가 안 됐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싱하이밍 대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겉으론 그렇다 쳐도 물밑에서는 잘 알았다든가 어떤 교감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이 양국 간의 거친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렇다고 물밑에선 외교 루트로 서로 중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마저도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굳이 한국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하면 더 뚜렷해집니다. 중국은 어제 일본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공개하면서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우리보다 갈등 사안이 더 크지만 정작 일본과는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 같은 이중적 태도를 두고 한미일 간의 공조를 갈라놓으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한중 간의 커지는 마찰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수연 기자 그리고 외교부 출입하는 이지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부터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비공개 발언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국가의 대사를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강하게 나서는 이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싱대사의 발언 자체가 우리 정부의 외교 원칙인 상호주의라는 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한국이 중국을 배제한다는 이 싱대사의 주장이 틀렸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얘기고요. 또 설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외교전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취지로도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예. 네, 사실상 이 싱 대사를 만나서 공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지은 기자, 네. 앞서 이제 베이징 반응을 쭉 봤습니다. 베이징은 싱대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건데 중국이 한미일 중 우리나라만 대놓고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거는 이제 중국이 과거와는 기조가 좀 변한 건가요? 전문가들을 취재해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 최근 변화가 있긴 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정부 들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왔잖아요. 이걸 지켜보던 중국이 더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아래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가운데 그래도 또 그나마 약한 고리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중국은 올해 상반기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여졌고요. 예. 중국은 곧바로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 거칠게 맞받았고 그때도 상대국 대사들을 서로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엔 한중 외교부 국장급들이 만났는데 중국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미일 중 약한 고리다 봤다는 건 이제 북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중국과의 무역 규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중국이 이제 감안했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중 관계는 일단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는 무역 규모가 꽤 되잖아요. 뭐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이미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졌는데 좀 풀리는 기류가 감시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적인 갈등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중국에서 공연을 잡고 있었던 우리 연예인들의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었고 베이징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었고요.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얼어붙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다 미묘한 갈등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안팎을 취재해 보니까 지난달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은 한국이 확신을 줘야 앞으로 고위급 교류에 진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확신을 달라고 했던 건데요. 예. 어쨌든 두 나라 이 경제 교류 면에서는 사드 이후에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에 더 심한 보복 카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는 안 좋았기 때문에 더해봐야 뭐 굳이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먼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혹시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해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중국이 사실상 싱대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죠. 대통령실은 즉각 재차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갈등이 커지는 상황은 경계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또 대통령실 이 내부 기류를 한번 보면 이 중국과의 외교 마찰 자체가 아니라 이번 사안은 싱대사 이 개인의 일탈 발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국 소환이나 또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중국의 이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이 갈등을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외교부 등을 통해서 이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 물밑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 잠깐 더 물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중국과 무슨 사이가 안 좋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번 것만 놓고 봤을 때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선을 넘었으니 일단 이 사람은 조치해달라 이런 거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이진 기자와 함께 배경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예. 매일 그닥인 뉴스들이 좀 많은데 일단 기대감이 있는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그런데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는 오늘 하루 4,700원, 4% 넘게 급등한 11만 9,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도 1.41% 오른 7만 2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주가가 뛴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고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가 늘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AI 반도체 열풍과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젠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도 경기 바닥론에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수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주가가 너무 앞서 오르고 있는 게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증시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내수 경기는 현재 냉골입니다. 특히 수입은 적은데 물가가 뛰면서 노년층의 타격이 크다는 게 통계청 조사 결과입니다. 목욕비까지 껑충 올라서 이젠 목욕탕 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올해 여든인 이세실리아 할머니는 요즘 아껴도 남는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집밥을 해먹으려 해도 먹거리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노인네들은 먹는 거 위주로 살아. 옷은 그냥 뭐 편안하면 되고 집이야 그냥 뭐 다 해 가리고 비 가리는 집들은 있잖아. 그런데 먹는 게 너무 비싸요. 버는 돈이나 연금을 합쳐도 들어오는 돈은 청장년층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큽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크게 오른 가스, 전기요금 때문에 공과금도 늘었는데 이젠 목욕도 자주 못 간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 데우는 데 쓰는 전기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자 목욕탕들이 줄줄이 목욕비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 를 늘 다니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 목욕을. 10,000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소화제와 감기약, 파스 같은 상비약도 오르고 있어 노년층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오늘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은 BTS의 상징인 보랏빛으로 물들었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은진 기자, 뒤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좀 보이네요. 네, 세종문화회관 벽이 여러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BTS 상징인 보라색이 특히 눈에 띕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 아트인데요. 해가 지는 7시부터 10시까지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곳 말고도 남산 서울타워나 세비섬,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 곳곳 랜드마크에 보라색 조명이 켜집니다. 네, 그럼 보라색 조명들은 팬들한테 보내는 인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들이 많을 텐데 좀 만나봤습니까? 네, BTS의 옛날 연습실이 있던 건물부터 단골 식당까지 이른바 BTS 로드를 찾는 팬클럽 아미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미 한 분 모셔봤는데요.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Hi.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I am Tiffany from the Philippines and I came here for
BTS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네, 필리핀에서 온 티파니라고 하고 BTS 1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song of BTS? Magic Shop by BTS because it will always have a special place in my heart. 네, 매직샵이라는 노래인데 항상 티파니에게 특별한 의미였다고 합니다. 한 소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Could you sing a little bit? Sure. So you gave me the best of me. So you give you the best of you. 널 찾아냈잖아. 날 알아줬잖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문화의 힘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또 방탄소년단의 10주년 축하하는 일정은 이번 달 내내 있다면서요? 네, 메인 행사는 오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여의도에선 대규모 불꽃놀이 등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멤버 가운데 리더 RM이 직접 등장해서 팬들을 만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20년형을 받았지만 성범죄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앞서 냈던 반성문이 공개됐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조사 내내 만취 상태였다는 걸 강조하고 성범죄 시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 나는 거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 진짜 제가 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반성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더 흉악하고 잔인한 방법이 많은데 왜 내가 살인미수인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제목만 반성문이고 내용은 원망문이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시민 14명이 다친 분당 순회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감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품을 찾았는데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마모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사고 이후 운행이 중단된 분당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장비를 든 전문가들이 통제선을 끊고 들어갑니다. 에스컬레이터 상단을 드러내고 내부 장치를 살피려는 겁니다. 6시간 합동 감식에서 문제가 된 장치들을 찾았습니다. 1차적으로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부가 마모돼서 엘리베이터가 역주행된 걸로는 그로 인해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는데 부품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때까지 방치된 이유까지 살피려면 최대 2달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점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시민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친정이 야탑이어가지고 야탑 사고 때도 거기에 저는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동네 점검을 다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타던 지하철도 피하게 됐습니다. 사고 나고서는 실제 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중교통 이제 활용하거나. 사고가 날 때만 사고가 난 곳만 반짝 살피는 일이 반복되며 불안한 일상을 견디는 건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받아내겠다면서 아기 사진을 보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는 수억 원짜리 이른바 슈퍼카입니다. 대부업자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겁니다. 경찰이 숙소를 덮치자 문신 새긴 젊은 남성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범죄 조직원들입니다. 현금을 압수하자 왜 가져가냐고 항의합니다. 그동안 번 돈만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조직 100만 원 안 되는 소액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원금만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연이율 5,000%, 법정 이율의 250배입니다. 40대 김모 씨도 이런 광고를 보고 돈을 빌렸습니다. 40만 원으로 시작한 빚이 1년 사이 7억 원 가까이로 불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 갓 태어난 아이 사진과 협박이 날아들었습니다. 몸조리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그런 문자가 왔을 때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제 비참함은 아무도 몰라요. 채무자 개인정보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뿌리기도 했습니다. 뭐 됐으니까 너 따따버리야. 너 지금 2시간 면제로 붙었어. 나체 사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뭐 술집에 팔아버리겠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은 123명, 우두머린 29살에 불과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이후 3년 넘게 추가 징계를 미뤄왔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나온 겁니다. 서울대 측은 파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교원 소청위원회에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심사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의 자금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당시 송 후보의 경선 비용을 불법적으로 내준 단서를 잡았는데 그 규모가 억대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입니다. 검찰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이 단체가 2021년 당대표 경선 때 송 전 대표를 위해 억대의 불법 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경선 컨설팅 비용 9,2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의 연구 용역을 맡긴 것처럼 A사에 돈을 주고 실제로는 송 전 대표의 선거 전략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캠프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비 대여료 1,000만 원도 먹사연이 대신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A사와 함께 사무실 장비 대여 업체인 B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지원되는 과정을 송 전 대표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까지 올랐었죠. 민주당은 이번에는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래경 전 위원장이 임명 한나절 만에 자진 사퇴한 후 민주당은 김은경 교수와 함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등을 혁신위원장 후보로 검토했지만 사실상 김 교수를 단수 후보로 추렸단 겁니다.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돼 정권 교체 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운 뒤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래경 전 위원장 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나 외부 기고 등 각종 발언은 물론
기본적인 재산 내역까지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정근식 교수 등도 여전히 검토 중으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내일 중으로 혁신위원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혁신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고, 전북 군산의 현직 시장이 다른 태양광 사업에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버려진 염전과 목장 부지입니다. 모두 100만 평 규모로 2021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개발업체가 허가를 받도록 특혜를 준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목장 용지는 원칙상 개발할 수 없지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위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출신 A씨와 B씨는 퇴직한 뒤 해당 발전단지 개발업체 대표와 시공업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힘을 받던 시기입니다. 정부 정책이 아마 단기간 내에 추진되다 보니까 미흡한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약간 좀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좀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닌가. 현직인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도 비리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지인의 업체 등이 총 1,000억 원 규모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풀어주는 등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를 감사해왔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폭우는 한참 전에 쏟아졌는데 뒤늦게 재난 문자가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기상청이 폭우 대비 재난 문자 시간을 앞당깁니다. 읍면동 단위로 폭우에 대피할 수 있게 최소 20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일대는 물에 잠겼고 지하철역과 상가의 천장에선 포처럼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역대 최고로 비가 쏟아졌지만 주민들은 재난 문자를 뒤늦게 받아 피해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7시 23분. 시간당 강수량은 140여 밀리미터로 정점에 달합니다. 강수 시작과 함께 강수량이 치솟고 그 사이 첫 침수 구조 신고가 있었는데도 재난 문자는 뒤늦게야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발송됐습니다. 손쓸 새도 없이 신림동의 일가족은 단지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오는 15일부턴 이 같은 지각 재난 문자가 사라집니다. 기존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기상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가 넘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도달하면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 단위로 문자를 보냅니다. 만약 기상청 호우 재난 문자가 있었다면 이 20분 정도의 플러스 추가적인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서 대피나 대응 모든 것들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기상청의 문자 발송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확대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재난 문자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 새벽부터 서울시가 어디로 어떻게란 말도 없이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만 보냈었죠. 90자까지만 쓸 수 있게 돼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 150자 넘게 자세히 보낼 수 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몇 년째 바꾸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현재 정부가 보내는 재난 문자는 띄어쓰기를 포함해 90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보낸 북한의 발사체 경계 경보 문자도 90자였는데 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피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았고 그 부분이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또 통보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점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피 정보를 자세하게 적어넣는 일본과 비교됩니다. 통신업계는 현재 우리 기술로도 더 길게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기술로도 157자 규격의 재난 문자 발송이 가능하고 사진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파일도 첨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재난 문자를 157자까지 쓸 수 있었다면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 인근 대피소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라는 내용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 문자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글자 수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형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 길이를 늘리되 구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목조 건물 저승사자로도 불리죠. 마른 나무 흰개미를 찾아내는 탐지견이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냄새를 맡으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강아지가 우리나라에 단 한 마리 있는 흰개미 탐지견 보미입니다. 이 목조 문화재에 흰개미 피해가 혹시 있을지 보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어진 지 200년이 넘은 문화재입니다. 먼저 바깥마루부터 꼼꼼히 냄새를 맡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던 보미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요. 숨도 안 쉬죠. 옳지, 아이 잘했어. 레이더 탐지기로 흰개미의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건물을 다 뜰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해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제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흰개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사람 눈으론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흰개미가 이제 내뿜는 페로몬 냄새가 감지가 돼가지고. 흰개미 탐지견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80여 곳의 문화재를 살핍니다. 나무로 지어진 국가지정 문화재 362곳 중 약 90%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탐지기를 이용을 하면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탐지견은 그 탐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훈련장에도 찾아가 봤습니다. 작은 캡슐에 흰개미를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옮겨 담습니다. 보미는 넉 달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체력도 집중력도 뛰어납니다. 제 양옆에 있는 구조물이 흰개미 탐지견을 훈련시킬 때 쓰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에 꽂혀있는 플라스틱 캡슐에는 흰개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캡슐에만 흰개미가 7마리 있는데요. 탐지견들이 흰개미를 잘 찾을 수 있을지 직접 꽂아보겠습니다. 바삐 움직이다 멈춰선 보미. 흰개미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았습니다. 흰개미 냄새가 나면은 땡겨도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강아지 도다미는 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연습견입니다. 흰개미가 든 통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찾아냅니다. 알지. 잘했어.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또 재밌게 이런 탐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이나 이런 문화재에서 흰개미 탐지견을 보신다고 하면은 놀라지 마시고 물지 않습니다.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작은 흰개미 빨리 찾지 않으면 수백 년 된 건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일, 보미와 도다미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옆 차선에 있는 트럭까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상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다쳤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택시가 골목길에서 튀어나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차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옆 차선에 있던 트럭과도 부딪힙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충정로역 옆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골목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리던 택시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차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니까요. 저기서 뭐 탁 부딪히면서 휙 날아가고 저건 뭐지?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골목에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달려온 택시에 치여 이 유리벽으로 튕겨져 나온 겁니다. 마주오던 마을버스는 아슬아슬하게 택시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큰 길로 나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70대 택시기사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처음 택시에 치인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뒤집힌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생들은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부른 뒤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문이 닫혀 있고 취재진 질문에는 손살을 칩니다. 다 퇴근했죠.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지난달 11일 이 학교 화단을 가꾸던 관리인이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간식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사무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무릎에 앉아보라며 셀카를 찍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난달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는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학생만 모두 8명입니다. 시설 관리인분이 지난달에 그래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만뒀어요. 그럼 무슨 일은 모르고. 교육청은 채용 당시 성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MD라고 불리는 클럽 영업사원들이 마약 등을 공급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또 다른 강남 클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MD에게 마약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인플루언서와 모델도 있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카페 앞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과 만납니다. 그 순간 경찰이 달려듭니다. 마약을 사고 파는 현장을 덮친 겁니다. 남성이 타고 온 차 안에서는 1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대마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마치 상점처럼 차 안에 각종 마약을 쌓아두고 팔아왔습니다. 마약을 사려던 남성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하는 MD였습니다. 클럽에서 파티를 기획하고 돈 많은 손님을 끌어오는 MD는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사건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는데 또다시 강남에서 클럽 MD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MD는 이렇게 사들인 대마와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클럽 손님들에게 팔아 1,5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구체적인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차에다가 싣고 다닌 게 아닌가. 마약을 산 사람 중엔 구독자가 8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MD를 중심으로 마약이 유통되어 온 경로를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돈을 내면 로또에 당첨될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사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첨되지 않으면 모두 환불해 준다고도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매주 번호를 채우는 순간은 떨립니다. 아직 5만 원 상금 4등조차 당첨된 적은 없습니다. 노후에 이제 조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시작하게 됐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 60대 남성, 3년 전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3년 안에 1, 2등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안 되면은 그 들어간 회비를 무조건 돌려주겠다. 당첨 번호를 준단 말에 70만 원 가까이를 냈지만 당연히 당첨은 안 됐습니다. 회비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당첨번호 예측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알려준다고 광고합니다. 로또 1등의 꿈을 이뤄준다는 이 업체, 건물 3층부터 7층까지 4개 층을 통으로 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의원을 오니까 이사 갔다 오더라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직원들 정체도 불분명했습니다. 전부 다 문신한 사람들이 수반이고. 직원들이요?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기 막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몇 분이나 이렇게 막. 혹시나 하는 서민들 마음을 파고든 사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대만 공군 부대를 찾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장교들을 격려하려고 무전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모바일 DC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나온 기사인데 기사 속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긴 수염, 흰 도포, 역술인 천공입니다. 농산물 홍보관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10일 천공이 충남 서천군의 한산 모시문화재 행사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천공이 모시옷을 즐겨 입는 것 같으니 모시축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천공 뒤에 서천 군수가, 또 다른 사진에는 천공과 군수 또 경찰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모시옷을 즐겨 입는 천공이 모시축제에 갈 수 있죠. 하지만 굳이 군수까지 나서서 천공과 차를 마셔야 하는지. 물론 군수가 역술에 관심이 크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한때 대통령과 잘 알던 사이라는 말 때문이라면, 그래서 혹시 잘 보이려 한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일단 군수는 천공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한 주민이 천공이 왔다는데 차 한잔해도 될까요? 해서 차를 했다고 했고, 얘기해보니 모시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염이 길고 모시에 관심 많으면 군수가 다 차를 대접하느니. 서천 군수님이 알아두실 건 일단 대통령은 천공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보식 칼럼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예, 만약 천공이 호가호위한다면 그건 천공의 문제. 또 만약 누군가 역술가 천공이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이 탈장 수술을 받아 금요일 평가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안화골절에 이어 한 시즌의 수술만 2번인데요. 불운이 겹친 데 대해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의미심장한 답을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축구 대표팀, 그중에서도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에 부산의 훈련장 입구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2대0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2골 다 넣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이 2골 넣지. 에이, 손흥민이지. 사랑해요, 슈퍼스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화이팅하면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어제 축구대표팀 훈련에서 가벼운 달리기만 소화했던 손흥민은 알고 보니 최근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영국에서 수술을 받고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시즌 초반엔 안면 골절로 수술하는 바람에 우려를 모았던 월드컵에선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보였는데 시즌 막바지 한 차례 더 건강 때문에 애를 먹은 겁니다. 구단도 그렇고 흥민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계속 좋을 수 없고. 득점왕 다음 시즌 부상과 악재가 겹쳤지만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손흥정 씨는 오히려 기회와 희망을 말했습니다.
호황은 좋다, 불황은 더 좋다. 호사다말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탈장 수술 회복 중인 만큼 사흘 뒤 페루와 평가전에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손흥민은 감독에게 뛰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로 가게 될까요? 프랑스 리그의 최강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이고 이적료가 300억 원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시가 떠나고 음바페도 이별을 선언한 이 팀에 이강인이 새로운 미래가 될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자주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막상 햇빛만 쨍쨍할 뿐 비 오는 걸 못 봤다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반도에 기상 레이더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비구름대가 군데군데 좁은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오는 곳은 강하게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 속에 오늘처럼 한때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상승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 강원도와 경상도에선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자,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에선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지 않는 곳도 있겠죠. 자,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자, 기온은 점점 더 상승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일요일은 31도, 또 다음 주 월요일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유로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뜻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메일함에 잠들어 있는 이메일 한 통은 약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데이터 1메가를 사용할 때는 11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량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메일을 삭제해야 하고요. 광고성 스팸 메일은 차단합니다. 또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절전 모드로 하고 화면의 밝기도 낮추는 걸 추천합니다. 지구를 위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이고 모여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